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그리고 막점 막후의 투탑이죠.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창석입니다. 네, 또 한 분입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의도로 당사 옮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뭐 저도 사실 2년 전에 어려운 시절에 이제 여의도 떠났다가 그렇죠.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뭐 좀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또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시기에 뭐 저희가 뭐 그냥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대내적으로 안 그래도 또 국정감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당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새롭게 좀 마음을 다잡는 각오로 삼자, 새 출발하는 의미로 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2주 만에 뵙잖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정말요? 진심으로? 아유, 뭐 이렇게. 여성의 머리카락이. 네, 그리고 오늘 막전 막후에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이정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감 시즌이잖아요, 지금. 네. 국감 작년까지는 국감 시즌에 국회에 있다가 네. 지금 밖에 있어요. 어때요, 지금 기분이? 추석 연휴가 얼마 전이었잖아요. 사실 추석 때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쉬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5일 동안 96편짜리 중국 드라마 보면서 96편짜리. 야, 나에게 이런 네. 여유가 찾아왔다니.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 꽃이다. 그러면서 기사 하나 나겠네요. 이정미 전 의원 친중. 네. 자, 요즘 국감 시즌에서도 아주 뜨거운 쟁점이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또 노동법 처리인데요. 사실 공정경제 3법, 정부, 또 여당, 또 김정일 위원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처리될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돌연 입장을 약간 변경을 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정경제 3법하고 노동법 같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아예 선을 또 그었어요. 이거 공정경제 3법 무산시키려는 꼼수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렵습니다. 공정경제 3법 뭐길래 이 야단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정경제 3법, 노동법 용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당이 공정경제 3법으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또 재계나 또 야당 입장에서 반대가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좀 설명 쉽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두 개는 각각 개정안이고요. 네. 예, 금융그룹 갑병법은 금융그룹 대상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살펴보면은 상법 개정안 두 개는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른바 3% 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거래법 두 개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규제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 일원화, 일명 사익 편취 규제 강화 법안인데 일단 다중대표 소송제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유 배달로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유 배달 설명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유를 만드는 회사고 MC 장원이 이제 우유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우유를 생산해서 바로 배달해서 주면 되는데 여기 일부러 하나 거치는 거죠. 제가 자회사나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서 박지훈 회사를 거치게 만들어서 이제 자영업자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고스란히 이제 모기업의 주주들에게 손실액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죠.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니까. 그렇다면 모기업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걸 소송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이 소액 주주나 개미 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중간에 거치냐? 라고 항의할 수 있는 이제 대표 소송제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까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익 편취 규제 강화 법안 역시나 우유 배달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배달회사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A 업체는 건당 1,000원, B 업체도 건당 1,000원인데 이상하게 여기에만 건당 2,000원인데 이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벌기 위해서는 더 싼 곳으로 가야 되는데 더 비싼 곳을 택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회사 계열사다. 아는 쪽이다. 계열사나 그러니까 뭐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 거죠.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렇게 계열사를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 또는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이런 계열사를 만든다. 라고 해서 사익 편취 규제 강화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대폭 줄이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우유는 맛있나요?
맛이 없다면 이제 시장에서 도태가 되겠죠. 아,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뭘 질문해야 될지 헷갈렸습니다. 예. 네. 자, 근데 등장하는 단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주주 의결권 3%를 네.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이런 말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오창석 씨가 해주시죠. 네, 일단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일단 감사라고 하는 것은 관리 감독하고 어떤 견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총수 일가의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총수 일가에서 만약에 이 감사위원을 선출해 버리면 네. 견제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거수기 이사회라는 오명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한 총수일 간의 독단적 행태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많았었는데 이거를 조금 규제하겠다. 그래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몇 %를 가지고 있던 간에 3%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지어서 흔히 말하는 소액 주주들 또는 개미 주주들도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적어도 1명 정도는 이사회에 두자. 그래서 이 감사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살리자. 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상법상에 뭐 주주, 이사회, 감사가 있는데 이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안에 감사를 둘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 유명무실하게 됐죠. 이사회가 워낙 주주 재벌의 입김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과연 감사위원회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죠. 네, 일단은 뭐 국민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었던 네. 분식회계. 분식회계. 네, 고의로 회계 장부를 이제 부풀려서 네. 많은 것처럼 이제 꾸미는 것인데 사실은 세계 최대 분식회계가 지난 대유그룹 41조 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렇죠. SK 역시 앨론과 분식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재판이 완전히 종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바이오로직스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시도했었던 임직원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련자 8명 모두 이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벌과 아니면 대주주하고 밀착이 돼 있으니까 네. 감사 기능을 행사를 못했고 그래서 분식회계에 있던 사건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기업의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지금 뭐 이제 경총을 비롯해서 예. 기업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공통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하고 이른바 3%룰 이 두 부분인데요. 사실상 대주주 의결권을 그러니까 뭐 이제 특수관계인 합산해서 3% 내로 제한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좀 과도하게 제약이 되는 거 아니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좀 과대 계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명분은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이 어떤 뭐 개인에 의해서 경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소극적 경영을 가져온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경기 침체와 일자리 악화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인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과거의 경험에서 좀 비롯된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해외 투기 자본들, 헤지펀드라든가 해외 투기 자본들이 이득을 얻고 반대로 지금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오히려 소액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 독식을 막자는 취지로 이 법안은 추진되지만 반대로 이제 투기 자본들이 소액 주주로 이렇게 어떤 둔갑을 해서 기업 사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제 외국계 투기 자본들이 좀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타이거사가 SK텔레콤을,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소버닌사가 SK를, 2004년도에는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을, 네. 그다음에 2006년도에 칼 아키난이 KTNG를. 그래서 이때만 해도 차익 규모만 해도 한 6,300억 원, 9,400억, 200억, 1,500억. 그러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 자본이 우리나라 경영권을 공격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매입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가가 상승이 될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계 투기 자본들이 철수를 해버리면, 빠져버리면? 네,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버리면 오히려 소액주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갖는 거고, 지금 경영계에서 가장 뭐 큰 예로 얘기한 건 지난해 이제. 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라고 그러죠. 실제로 개입해서 어떤 경영권에 참여를 하는 엘리엇이라는 펀드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율을 2.9% 그리고 2.6% 정도 갖고서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가 사회적으로 이걸 과연 외국계에다가 현대차를 넘겨주는 게 아니냐라는 뭐 얘기까지 나왔어서 요 사례를 좀 주로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막 커진 것 같아요. 3% 룰에서
외국계 헤지펀드 기업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좀 논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확대 해석 엄살떨기입니다. 엄살떨기랍니다. 네, 엄살떨기. 네. 사실 지금 이 상법은 기업 총수에게 좋을 것인가, 기업에게 좋을 것인가를 국회에서 다루는 법입니다. 그렇게 네. 해서 정말 우리 시장 경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서 네. 기업의 활력을 다시 제고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당한 기업 총수의 기업 지배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 1인 이상의 감사를 네. 주총에서 선출한다는 거 가지고 헤지펀드가 이 기업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과대 해석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계 자본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 이제 투기 자본의 어떤 범위를 어디까지,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한 명 이상의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업 총수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네. 기업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공정경제 3법, 우리 이정미 전 의원님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때는 안 됐나요?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사실은 그 이전부터?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벌써 공약이었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리고 네. 이 공정경제 3법의 최초 발의자도 김종인 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그렇죠. 대표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은 여야 구분 없이 통과가 안 될 일이 없는 그런 법안이었는데 결국은 재계 총수들의 상당한 로비와 압박이 국회에 네. 들어왔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 당의 성격이 저는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법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는 정당이 되는가, 아하. 이것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20대 국회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봅니다. 좀 다른 정당들하고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면서 아마 가지고 왔던 내기 때문에 공정경제 3법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인데 국민의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당 내부에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네. 지금 제출된 법안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100% 하나의 의견도 없이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다만 이제 뭐 작년하고 또 20대 국회하고 상황이 틀려진 게 일단 코로나19라는 뭐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과연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경제에 어떤 일정 부분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에는 모두가 아마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사실은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뭐 이후에 의총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거쳐야 될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안 내용을 보면 뭐 논의가 뭐 이슈가 되고 있는 3% 룰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나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의 순환 출자분 의결권 제한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예. 있는데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경영대도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의원분들도 다 개개별로 다 좀 입장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상임위 차원에서 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아하.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는 이분이 가장 눈에 띄어요. 김종훈 위원장. 마음이 어떨까 궁금해요. 본인이 옛날부터 얘기하던 건데 지금 당 색깔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보수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 3법을 밀어붙인 김종훈 위원장의 속마음 혹시 우리 생각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본인의 상징성이라고 볼 수가 아. 있겠죠. 이제 이정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먼저 발의를 했었고 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네. 김종인법이라 그대로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김종인법까지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일부러 김종인법이라고 붙인 일부러 이제 겁니까?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본인이 이제 반대를 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든 네. 건데 일단 지금 왜 경제 민주화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0년인데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때 쓴 책 아니고요. 네. 2011년에 쓴 책이에요. 박근혜 네. 대통령 시절, 예. 인수위 시절.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다 읽긴 했었는데 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 집단의 등장은 노조가 아닌 전경련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못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천명했지만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롯데월드 신축을 위해 군용 비행장에 활주로 옮기는 짓까지 했다. 경제 세력이
정치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이 지시라는 것은 이제 책에 다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 표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대 재벌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8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낙수 효과가 없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육공화국 별로 이런 표현을 거의 쓰진 않지만 어쨌든 개헌 당시에 경제민주화법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요 골자를 본인 스스로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예요. 자신의 수건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가장 크게 연명시켜준 이 수건 사업을 네. 반대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법 카드를 꺼내든 건가요? 나의 정체성은 이 법인데 내부에서는 또 반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달래야 된다.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고 이 노동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노동법과 경제상법 간의 빅딜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노딜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안 하려는 거다, 무산시키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공정경제 3법을 내걸었을 때 네. 뭐 당적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당과 다른 국민의힘의 색깔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뜻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의 리더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깊은 속내도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보수 정당의 색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재계를 달래는 용으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지만 뻔히 주판을 퉁겨보면 알거든요. 이 네. 노동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과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아는 상태에서 이 빅딜안을 꺼낸 것은 이제 자신의 그 공정경제 3법을 통한 김종인의 몸값 불리기는 최대한 해놓고 결국은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떤 수순들을 만들어가는 저는 그런 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딱짝짝 이정미 의원님의 분석은 어떻게? 저는 사실은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아, 부분이 동의해요? 있고요. 동의하신다고요? 동의- 동의한다고요? 말씀드린 건 동의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뭐 내부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게 아니라 네. 뭐 작년에 환노위 계셨겠지만 환노위에서 사실 어떤 법안이 될 때 대부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ILO 관련 법안이 나오면 그렇죠. 그 반대대로 기업 살리기 법안을 내놓고서 둘 다 상정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노딜로 가는 경우가 많고 두 개를 같이 올려놓고서 같이 타결되는 경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의 상황이고 지금은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좀 넓은 틀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네. 듭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시장을 굴러가게 하는 두 축이 결국은 기업과 근로자들인데 어떤 기업 아까 말씀드린 공정상 경제 3법이 사실은 기업 규제 법안이잖아요. 네. 뭐 기업 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기업도 일정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를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지금 노동법도 어떤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굴러가게 하는 한 축으로서 거기에 맞는 좀 변화를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서 화두를 던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같이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요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국민의힘의 리더가 아닌 국민의 리더이고 싶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저희 캐치프레이즈로 캐치프레이즈로 한번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프랜차이즈 얘기해가지고 저작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개 좋은 치킨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갑자기 요즘 다른 프랜차이즈를? 이슈만 생각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욕망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공정경제 3법도 마찬가지고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걸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노동법 관련해서는 안은 안 나왔지만 주호영 대표가 노동유연화 얘기를 하면서 지난 10일이죠. 이른바 노동 4.0 어려워요. 좀 우리 항부대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실 노동 4.0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새로 막 갑자기 등장한 단어는 아니고요. 네. 지난해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민부론이라는 저희가 이제 좀 전체적인 경제 아젠다를 민부론이었죠. 네, 예. 경제 아젠다를 설정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제정되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산업화 시대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다양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자라는 데서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뭐 올해 초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때만 해도 다 아시겠지만 뭐 예술인에 대해서 겨우겨우 20대 국회 말미에 겨우겨우 통과가 됐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술인뿐만 아니라 지금 뭐 택배기사라든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되게 다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과연
과연 우리의 지금 노동법이 그들을 다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아하. 오히려 소수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고민에서 출발이 된 거고요. 네. 이른바 이제 10대 90사회가 사실은 뭐 각 분야에마다 다 적용이 되지만 노조도 마찬가지, 노동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분, 그다음에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전체 근로자들의 사실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중소기업 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나머지 90% 근로자들은 사실 이 법에서 소외되어 있고 설령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해도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자독식의 노동시장, 어떤 10%가 노조 중심의 그런 노동시장에서 좀 벗어나서 강한 노조가 아닌 전체 그쵸, 노조를 예, 보겠다. 기회를 네. 중등으로 가고 또 노동자 개별의 또 어떤 뭐 특성이나 그런 걸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저희 노동정책이 법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노동법을. 네. 근데 그 부분들이 10%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 그다음에 노조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2중, 3중으로 법적 강화를 계속해왔고 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 혜택을 자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그때그때 재정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한번 고민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1, 2, 3도 있어요? 아니면 4가 뭐 나온 거예요? 1, 2, 3도 다라는 게 4.0. 노동 아, 7.0이니까. 4.0. 1, 2, 3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을 네. 바로. 바로 4.0 패치가 나온 겁니까? 4차 성장시대니까요. 4차 산업이니까 4.0. 예, 주요 취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좀 이따 이정미 의원한테도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이없는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당에 따라서 이 색깔이 네. 좀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 특히 지금 김종인 위원장 노동개혁 발언 나오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유연화 쉬운 해고 아니냐, 박근혜 당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반발하는 모양새죠. 일단은 개혁이란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노동 뒤에 붙으니까 마치 많은 걸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회사의 직고용도 아니고 간접고용도 아닌 애매한 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노동자들을 다변화하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김종인 위원장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노동개혁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냐, 노동의 유연화라고 쓰고 해고의 손쉬움이라고 읽히는 것이냐, 요걸 좀 따져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2년 경제민주화 이 책에 대해서 그 책 오늘 많이 써먹네요. 네, 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이 나와 생각을 있습니까? 담았기 예. 때문에 뭐라고 담아놨냐면 조금 더 임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하.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은 걸러내고 젊은이로 시프트 할 수 있어야 한다. 시프트는 옮긴다. 예, 네. 라고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와닿진 않아요. 그때는 그만큼 좀 화나셨어요. 아니, 그때는 나이가 많이 안 먹었죠. 그 당시에도 적지 네. 않은 나이였습니다. 아, 그건 확실한 거예요. 8년 전밖에 안 이거는 됐어요. 뭐 오창석 평론가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다 비교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식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노동을 지켜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떤 비유를 계속 드시냐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듭니다. 그래서 뭐죠, 그게? 실제로 이제 고용도 쉽고 해고도 쉽게 해서 해고된 사람도 언제든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하. 얘기만 들었을 때는 좋아요. 가능할 것도 같고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독일과 대한민국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예. 일단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 달라요. 통계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적 사회 지출을 비교한 통계 그래프가 있습니다. 2018년 GDP 기준 OECD 평균이 약 20%입니다. 그러니까 GDP 기준 20%를 공적 지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OECD 국가들이 쓰고 있는데 네. 독일, 하르츠 계획을 했었던 독일은 25%입니다. 어휴. 평균을 웃돌죠. 그러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냐? 10%입니다. 우리보다 2.5배나 많네요. 2.5배나 사회적 안전망에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통용될지 모르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직장을 잃고 나면 지옥이라는 얘기를 미생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나가면 지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개혁 4.0이 잘못하다가는 죽을 4.0이 된다. 그런 것들로 좀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장교환 부대변인 지금 웃었습니다 지금. 저는 캐치프레이즈로 안 쓰겠습니다. 저 발언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고요. 네, 예. 노동자들 그만큼 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김종인 위원장이 꾸준히 경제 민주화를 외쳐오긴 했는데 이 노동법에 관련돼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20대 국회 때 또 좀 겪어보셨으니까 좀 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금방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하르츠 개혁을 얘기를 네. 했는데요. 네. 우리가 하르츠 개혁의 노동 유연화, 소위 이제 미니잡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던 어떤 그런 현상들만 많이 가져다가 얘기를 하지만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실업을 한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창업을 하겠다. 이러면 정부에서 그 창업 지원금을 거의 3,500만 원 정도까지 그렇죠. 주는 더 좋네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 형성돼 있는 국가의 노동개혁과 정말 그 안전망 자체가 없고 그 회사에서 잘리는 그 순간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국민의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10%의 강한 노조가 90%의 노동자들의 이제 피와 땀을 네. 다 가져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그 90%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담겨서 그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주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산별노조입니다. 산업별 노조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소위 노조가 있는 사람들만 모든 것을 다 그 몫을 챙겨가는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노조를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노조에 가입해서 전원이 자신의, 노조가 가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노조 가입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네. 사회입니다. 웬만한 선진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30%라고 하는 어떤 기준선을 도달하기 위해서 산별노조를 하겠다. 근데 이상하게 20대 국회에서 죽어도 그거는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국회의원 할 때 그랬습니까? 혹시 뭐 대화를 나온 적이 김종인 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직접 내가 노동조합의 산별노조를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네. 그것을 뭐 받아들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90% 노동조합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진심을 저는 믿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지금 뭐 박근혜 정부로 회귀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정책이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려다가 실패했던 정책을 재탄 삼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로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의 어떤 해고 규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박근혜 정부 때 없애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음껏 해고하고 사람들에게 단기 일자리들로 그냥 나쁜 일자리들로 흩어뜨리는 이러한 어떤 방식들을 추진했던 거. 이게 그대로 4.0 안에 저는 포함돼 포함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정말 우리가 60년을 싸워가지고 이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가 있는데 이거 탄력 근로제 계속 넓히자, 선택 근로제 더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과로 사회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정경제 상법은 시장을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엉뚱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더 무너뜨리는 네. 이런 대안을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정말 쇄신하려고 하는 국민의당이 너무나 유감스럽다 말씀을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당도 쇄신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국민의힘도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딴 분이 계시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결국 쉬운 해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노동계가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10대 90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노동 분야는 어떻게 이정미 의원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까? 네, 뭐, 그러면? 아니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산별 노조는 사실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추진은 뭐, 근데 이건 사실은 뭐 기존에 있는 기업 노조에서도 아마 쉽게 저희가 뭐 산별 노조로 가자고 해도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산별 노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기업 노조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걸 강제적으로 옮긴다고 한들 현재의 기업 노조들이 반길지는 사실 좀 의문인 쉽지 않을 거고요. 것이다. 네. 그리고 노동계 이슈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정미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사실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도 근로자들한테 과로를 갖다가 강요하는 국회의원이나 강요하려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분명히 정부한테 제가 알기로는 정부한테 명확한 대책을 가져오고서 그 뒤에 시행을 하자 그랬는데 네. 부랴부랴 좀 시행하는 바람에 사실은 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이고요. 쉬운 해고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잘 자르자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기업이 다 망해가는데 누가 잘리고 안 잘리고 이런 걸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지금 뭐 자기가 해고가 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망해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권 내로 흡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아하. 아까 독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이제 선진국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당은 노동법
노동 관련 문제에서만 되게 현실론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북한 관련이나 다른 부분에는 얘기 안 하시고 노동법 관련해서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현실과 이상으로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초반에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소득 문제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좀 큰 틀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라는 뜻이지 이거를 어떤 개별 법 하나하나 사안을 놓고서 하나하나 반대하고 하나하나 뭐 아직 사실 안도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 그 과정 자체가 다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정치권이 해야 될 어떤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여당 입장도 사실 궁금해요. 정의당은 뭐 확고하죠. 정의당은 뭐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노동 관련해서 확고한데 또 국민의힘도 뭐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일단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네. 권익 증진을 더 해주자라는 입장이고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요 골자가 이제 고용노동부가 먼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해고자와 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철폐한다. 챙겨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자라는 것인데 네. 결국은 한 줄로 요약하면은 노조 구성의 자유를 강화하고 그리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협의는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 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적 이미지도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ILO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환노위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미자 의원이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코로나19 이후에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산업 생태계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정미 의원님이 뭐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노동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고언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핵심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옹호해 줄 수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반드시 산별 노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기업이 여러 가지 가변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최소한 먹고 살고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소득보험까지 나가야 된다. 소득보험까지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에서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전국민 고용보험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논의가 활성화됐는데 국회 끝나버렸어요. 예,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다루자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문화예술인들만 포함이 됐죠.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국회가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거대 여당 민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 제일 공을 들이고 싸워야 할 대목이 저는 이런 대목이라고 노동이나 보거든요. 이쪽 편인데 검찰 개혁한다고 좀 검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도 뭐 얼마 전에 제가 배달 라이더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직접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배달 라이더들이 그 회사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 약관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너무나 일방적이고 부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해는 라이더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그래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신속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 지금 특히나 이쪽 노동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어떤 노동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된다. 새로운 지금 노동 환경에 맞는 노동법이 빨리 즉각 나와야 되고 여당한테도 주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묶어서 원샷으로 처리하는 이 패키지 딜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 3법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된 사안이긴 하지만 노동법은 아직 안도 안 나온 사안인데 이게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한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뭐 일단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더 김종인 위원장과 별개로 또 어쨌든 국회 원내 협상과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노동법이 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다 안을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대부분 내용들이 아마 저희가 다 짐작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찬반을 떠나서 이슈 자체는 사실은 20대 국회 이전에 19대 국회 때부터 얘기가 하신 됐던 거예요, 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본격적으로 논의만 시작되면 아마 속도는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기업과 근로자라는 게 경제의 두 축인데 어느 한쪽만 변화를 가져와서는 어떤 경제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입법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얘기도 다 들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노동법이라고 해서 사실 환노위 소관만은 또 아니거든요. 아까 IA로 말씀하셨지만 그 직원들 해고자 복직하려면 교과위에서 다뤄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 해고 복직하려면 또 해가지에서 다뤄야 되고 각 상임위마다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걸쳐 있는 데가 많아서 어떤 별개 처리냐 아니면 같이 처리하냐 이런 이분법적인 방법론적인 문제가 네. 아니라 기본소득이든 전문 고용보험이든 저는 좀 큰 틀에서의 여야 좀 협의체가 만들어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시작에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근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지도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 주호영 대표는 원샷 처리하자고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또 패키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좀 소리가 다른데 이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두 말이 틀리면 누구 말을 따라야 뭐 돼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어떤 소신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당의 정체적인 방향 설정과 가치 설정을 하는 역할이고요. 원내대표는 또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원내에서 어떤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분명히 본인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떤 법 하나를 따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후에도 사실은 공수처법도 있고 그건 통과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겠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담론 파워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국민의힘을 이제 이름을 쓰고 있지만 기존에 쭉 이제 보수 정당, 유럽 보수 정당의 기본 논리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낙수 효과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고로 낙수 효과는 기업이 받아서 기업이 먼저 받고 서민들한테 떨어지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수십 년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 낙수가 협정이 잘 안 돼. 조금 마셨더니 썩은 물이었다고. 그래서 민부론 안에도 결국은 이 낙수 효과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부론에도 그래서 있었죠. 결국은 이제 낙수 효과가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이제 국민들이 입장은 분명할 거예요. 과연 나한테 돌아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면은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이 낙수 효과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낙수 효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세력이 파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방향성. 향후 김종인 위원장의 진로 이런 것도 관계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가 기업 규제 3법이라고 해서 뭐 기업을 규제하자, 기업을 망가뜨리자라고 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수 일가에 저희라는 대한 뭐 여당이잖아요. 여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기업을 망가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잘 되면 좋죠. 좋죠. 기업이 살아야 나라 산다. 이 워딩은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살았을 때 그 기업에 속한 직원들과 그 이외의 다른 하청업체들도 같이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너무 총수 일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이 부분은 규제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하세요. 말씀드리면 예. 한 가지만 오늘 더 공격당하는 말씀드리면 입장이라서. 아닙니다. 예. 뭐 공격은 아니고 예. 사실은 저는 당 내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뭐 자기 고백을 하자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잘 안 돼서 사실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또 선거도 있었고 했기 네.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방향 설정을 놓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뭐 특히나 뭐 소수 야당 입장에서 많지도 않은 인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고민을 하고 좋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좀 좋은 것 정의당 같습니다. 얘기? 아닙니다. 여당 얘기입니다. 여당은 그런 논의를 안 하니까 예. 한강대로 가니까. 야당을 통틀어서 많지 않다. 야당 자체가. 야당이 근데 많지 이제 않다. 그런 저는- 점에서는 참 괜찮은 전략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략이 한편에서. 칭찬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내놓은 안은 아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들, 그렇죠. 보수층이 재계를 있으니까. 또 끌어안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들. 그래서 저 당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정책적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는 확실히 준 것 같아요. 예.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긍정적이다? 예. 작년에 이제 저는 이정비 의원님 환노위에서 보면서 저는 제일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 법안을 제발 법안 소위에 상정만 시켜달라고. 근데 법안 소위에 상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법안마다 다 역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ILO가 있으면 기업 살리기 법안이 있고 같이 올라가기 전에는 어느 하나도 사실은 상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빅딜이 아니라 노딜이 될 가능성이 좀 커요. 사실은 모든 법안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뭐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국회가 그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네. 경제3법이든 노동법이든 같이 논의에 올려놓고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안 되는 거지 아예 논의도 시작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걸 통과를 시켜달라. 네, 의원님이 소위에? 작년에도 저는 전체에서 항상 말씀하셨던 걸 봐서 그런 네.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대목에서 네. 또 이정미가 국민의힘 칭찬했다 이것만 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 한마디 드릴게요. 예고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확실히 정리해드리자면 다음 주제가 정의당이라서 살짝 약만 발라주신 겁니다. 공정경제 3법은 예. 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국민의힘이 노동법에 대한 자기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어떤 것도 안 되게 하는 일, 이런 전략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제 3법, 공정경제 3법 그 중에 3% 룰, 특히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지만 원안대로 정기국회 통과 가능할까요? 우리 의원님부터 한번.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 네. 그 3% 수위는 조절할 수도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런 문제만큼은 좀 집권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계를 여러 가지 설득하고 달래는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감사 전체를 선출하는데 너희들 다 빠져라 이것도 아니에요. 한 명 뽑는데 네. 거기에 3% 룰을 적용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경제 민주화에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떤 경제 민주화의 드라이브를 걸 때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문제만큼은 좀 확실하게 강하게 선을 가야 걸었으면 된다. 좋겠다. 네. 여당 강하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야당은 뭐 계속 이렇게 원샷으로 패키지 처리 얘기할까요? 뭐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서 의총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논의가 될 것 된 같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다시? 사실 뭐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라서 추석 네. 이후에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고 그렇죠. 이후에 사실은 국감 끝나면 이제 입법의 시간이거든요. 사실 또 내년 이제 재보궐선거 앞두고서 예산이라든가 뭐 입법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분을 모신 이유가 있죠. 네. 정의당의 당대표가 드디어 선출이 됐습니다. 김종철 대표입니다. 자, 더욱 가감하고 선명한 정당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먼저 잘 아시니까요. 신임 당대표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네. 사랑과 평화입니다. 네. 사평. 이번에 과감한 진보의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네. 굉장히 당 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리더십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화 중에 하나가 병든 노모를 고치는데 가장 좋은 약이 7년 묵은 쑥인데 그 쑥을 구할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허. 그럴 때는 그 쑥을 지금부터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당이 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런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투수로 7년 묵은 쑥처럼 당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래서 당의 대변인, 당의 특히 우리 노회찬 대표님의 비서실장, 그러니까 당무를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정의당이 가야 될 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한 정말 7년 묵은 쑥 같은 그런 당대표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 칭찬이 상당히 칭찬이고 기대감을 또 드러낸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지난번 막전 막후 하면서 네. 영 다른 후보를 언급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되게 마음에 든다. 네. 근데 그분 1차 경선에서
컷오프가 되버렸죠. 4등 했어요. 네. 네. 또 배진규 의원이 또 유력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낙선자가 낙선자 알아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오창석 우리 평론가도 떨어져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맞춘 것 같은데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나요? 자, 오창석 평론가 뭐 김종철 대표가 이끄는 정의당 예측은 했는 건지 아니면 김종철 대표는 전혀 얘기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정의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네 사람의 모든 후보와 공약을 다 보고 이제 김종민 후보가 그래도 제일 좋다. 컷오프 돼버렸어요, 바로. 4등으로 이제 컷오프 될 줄 몰랐어요. 굉장히 고르게 20몇 %씩 네 분이 네, 네 이제 분 다. 투표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김종민 후보와 김종철 후보가 이제 연대를 해서 승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선명성을 계속 두 사람이 가장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적 연대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김종철 후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낙선의 아이콘이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같이 떨어졌어? 굉장히 그 7번 떨어졌죠. 7번. 네, 동질감이 지역구도 많이 했죠? 지역구도 다 떨어져 지역구에서. 동작에서도 그랬고요. 가장 거슬러 올라가니까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그것도 떨어졌어요? 네, 낙선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도 떨어졌어요? 그 당시 강병원 총학생회장 의원이랑. 강병원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이야, 누구는 계속되고 누구는 거기서부터 떨어져가 아직까지 떨어졌어. 진짜 말 그대로 7전 8기네요. 네, 그래서 진짜 치전 키운 거 맞아요.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세대 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하. 저는 이제 정의당의 시초를 민주노동당 정도로 보면 권영길, 강기갑 뭐 이렇게 노회찬, 심상정 그리고 이제 김종철 드디어 이제 90년대 학번이 등장했어요. 그 가운데 이정민은 왜 건너? 같이 가는. 네. 네, 옆에 앉으시. 아니 이미 대표하셨으니까. 네. 대표하셨으니까 이제 후임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종철 대표가 어쨌든 세 가지 정도를 꼽았습니다. 네. 평화 군축. 그러니까 남북 간 평화를 앞당겨서 남북 청년들이 어쨌든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사회적 소모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에요.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사실은 빠르게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 정치 강화라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앙 집권적이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아요. 네. 지역에서 뭘 하고 싶어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언급을 해줘서 시대를 일단 잘 읽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김종철 신인 대표가 다른 정당이 봤을 때 저거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우리 사회에 참 좋긴 한데 시기상조 아니야? 라는 이런 정책적 이슈를 던져야 아하. 다른 정당이 따라갈 수가 있다. 진보 정당이니까. 이미 취임사에서 정책을 던져놓으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따라오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 참신한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리 한규환 부대변인은 앞으로 정의당 어떤 식으로 예측이 가능하나요? 뭐 사실은 되는 거 보면서 이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는 네. 당내 경선 자체가 사실은 선명성을 좀 강조하는 후보가 아. 당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도 정치적 성면성을 내세운 김종철 후보가 된 게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기감에 몰려있는 당원들이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해결책의 방향을 갖다 김종철 후보가 내세운 선명성에서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작년에 이제 조국 사태 때 있었던 일이라든가 선거법 공수처법에서 있었던 일들에서 정의당 당원들이 더 이상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 제일 야당이나 여당에 끌려가는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본인들만의 목소리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 대표가 취임사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 준비해달라. 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좀 가장 큰 고심의 흔적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 좀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탄핵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왔을 때 네. 지방선거 이제 후보 구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은 밑에 있는 기관 조직에서 당원들이 안 나가죠. 그 나가면 떨어지는데 바로 어렵습니다. 나갑니까? 네.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당 대표를 맡은 입장에서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당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정당은 선거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가장 큰 고민이 느껴졌는데 오창석 평론가 말대로 이제 좀 세대 교체 제가 전번에 정의당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지방에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의당이 좀 앞으로 더 대중정당으로 갈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짚으신 것 같고요. 예. 뭐 제가 남의 당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좋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정말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누구보다도 의정미 의원께서 정의당의 당대표만의 고충이나 뭐 앞으로 보여야 될 비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고
죄송합니다. 참 좋았는데. 네. 정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물병을 발로 차십니까? 오창석입니다. 제가 합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시 할게요. 예. 너무 좋았는데. 네. 네. 다시 질문 드리죠. 네. 누구보다도 죄송합니다. 오창석 임마 시키야. 흐름 끊겼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누구보다도 이정미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정의당의 당대표만의 고충이나 또 뭐 해야 할 일들, 오히려 사실 한 발자국 뒤로 빠졌을 때 더 잘 보이는 법이거든요. 앞으로의 정의당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 심상정 대표 체제의 정의당과는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대표가 막닥뜨린 환경은 180석 거대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시대에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뭔가 그 나머지 세력들이 다 힘을 합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180석의 거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의당에게 맡겨진 가장 큰 임무라고 봅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국민들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이것이 단순히 지금 잠깐 코로나를 극복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팬데믹 시대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진보적 과제를 정의당이 제출해야 되는 어떤 임무도 맡고 있다고 봅니다.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다가올 어떤 노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좀 근본적인 진보적인 아젠다를 이 김종철 지도부가 잘 내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꼭 필요했다라는 어떤 효능감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김종철 지도부의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뭐 거기에 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 보궐선거죠. 보궐선거 네. 그리고 내후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까지 이 지도부가 지금 주요 선거를 다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런 지도부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심도 많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그 새로운 젊은 리더들이 검증이 됐고 네. 그래서 이 리더들과 당이 조금 더 혼연일체 될 수 있는 팀정의당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 이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것만 잘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능력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운맛 확실히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낼 수 있다. 이정미 대표님만큼 낼 수 있을까요? 요즘 좀 맵습니까? 자, 근데 김종철 신임 대표가 선명성, 대중성 두 개 다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을 좀 비판하면 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또 욕을 얻어먹거나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민주당과 차별성을 둬야지만이 선명한데 대중성을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선명성, 대중성 두 마리 토끼. 이걸 다 잡을 수 있는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원하는 네. 정의당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는 또 국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 없이는 또 부패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운 야당, 매운 야당. 제대로 된 야당 이것에 대한 그 필요성은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만 보여준다면 그 속에서 선명성, 대중성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입장은 좀 어떤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선명성, 차별성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오해해서 선명성과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을 굳이 민주당과 각을 세워서 척을 진다. 반대로 간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정의당이 김종대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뭐 사병 월급 현실화라든지 병사들 징병제로 인한 일반 사병이 퇴직금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청년들에게 큰 울림을 줬거든요. 네. 그리고 심상정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국가상속제, 이게 좀 이름 바뀌어서 청년사회상속제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어떻게 마련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책적 리드를 분명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저는 차별성과 선명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지금 이낙연 대표와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을. 결국은 이제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철 대표가 앞으로 정의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책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대중성을 가지겠다라는 의미죠. 이재명 지사하고 경쟁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명성, 차별성, 대중성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이 저당하고 척을 지려고 무조건 비난을 일삼는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다시 좀 넘어가 보죠. 민주당 이중대로 그렇게 보여요? 정의당이?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철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그 방법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뭐 이중대라고 표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대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많은 부분에서 궤를 같이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요즘은 전혀 궤가 다르잖아요. 네, 요즘은 좀 요즘 다른 이중대 것 같지 같습니다. 않죠. 그거 제가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아니, 없다니까요. 그것을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대 양당 중심에 누구 입장에 편들어주는가라고 하는 정의당으로 네. 바라보시는 모습들을 아하. 탈피해야 된다. 한동안은 민주당과 국권이 공조를 했죠. 20대 국회 때 그것을 특히.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싸웠고 또 네. 탄핵을 성사시켰고 또 공수처 설치까지 나갔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의당의 길을 간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민주당이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삶에 더 천착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 또 연연하면서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럴 때는 또 야당으로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누구의 편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호 법안, 이게 고 노회찬 의원이 냈던 법안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좀 통과하는데 협력을 해달라고 김종철 대표가 좀 당부를 한 상황인데 입장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산재 사고 줄여야 되고 기업 네. 책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동의하고요. 뭐 게다가 또 올 봄에 또 이천 물류창고 화재 똑같은 사고가 사고가 있었으니까. 있었잖아요. 그때 네.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법과는 또 별개로 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들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네. 그거와 별개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는 사실 지금 산업법에도 이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 네, 말하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예.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네. 뭐 이렇게 들어있고 기업들도 한 1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벌금을. 근데 문제는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솜방망이 처벌을 이미 받았다가 또 사실 재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양형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재 사고를 실수로 인식을 한다. 재판부도.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좀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가져달라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뿐만 아니라 이 법이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을 엄청 올리고 뭐 실형을 엄청 올린다 한들 그걸 갖다 재판부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또 다시 재발할 적용이 우려가 더 있거든요. 필요하다? 네, 그 적용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 이천 화재 사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현장 근로감독관들 지금 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 수나 다른 뭐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이 하나가 모든 뭐 산재 문제를 해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고민 좀 해보겠다. 이게 결론 낼 수 있는 아니, 논의를 통해서 어쨌든 그거는 뭐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정의당 이야기로 잠시 또 돌아가서 아까 이정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요, 지방선거도 있고 뭐 대선도 있고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너무 같은데 무겁죠. 정의당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정미 의원님은 뭐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치인이 도전을 포기하면 정치인이 아니죠. 이 정도면 뭐 거의 출마 선언입니다. 출마 선언입니다. 이 네. 멘트 너무 멋지네요. 서울시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서울특별 시민이 아닌 관계로. 네, 인천시죠. 인천시죠. 네, 일단은 내년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네. 중요하죠. 계기가 될 것이고 저는 민주당에서 정말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1년짜리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당장에 자신의 권력에 급급해서 자신의 당원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당원 당규를 네, 무시하고 출마를 할 네. 것인가, 출마를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뭐 국민의힘이 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지도 그럼 않습니다. 정의당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 서울시와 부산 시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비민주당 계열의 많은 그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딱 저희 당 얘기하기 전까지 선명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셨다고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딱 국민의힘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래 또? 아니, 거기까지 딱 좋았습니다. 다르잖아요.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다르긴 다르잖아요. 아니, 저희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아니, 그럼요. 내야죠. 국민의힘 네, 내겠죠. 국민의힘이 내겠죠. 내지 말라는 네, 말씀드린 건 그 아닙니다. 전까지 민주당 내지 말라. 꼭 마지막에 한 마디 더 하셔도 얄미워. 아니, 좋아서 너무 좋아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